세계대전이라고 하면 보통 20세기 두 차례의 전쟁을 떠올리시죠? 그런데 그보다 150년 전 18세기 중반에 이미 전 세계를 전쟁터로 만든 거대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유럽은 물론이고 북미, 카리브해, 인도까지 지구 곳곳에서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 스페인, 스웨덴, 포르투갈이 충돌했거든요. 단순히 유럽의 세력 균형을 넘어서 누가 세계 최강의 식민제국이 될 것인가를 결정짓는 싸움이었습니다. 1756년부터 1070년까지 7년간 이어진 이 전쟁은 미국 변방의 작은 충돌에서 시작해 전 세계를 불태웠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7년 전쟁의 원인은 18세기 초반부터 이어진 유럽 강대국들의 갈등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특히 프랑스의 부르봉 왕가와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가 50년 넘게 대륙의 주도권을 놓고 싸워왔습니다. 가장 최근 전쟁이었던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은 1740년부터 1748년까지 벌어졌고, 이때 전통적인 동맹 구도가 그대로 유지됐죠. 프랑스는 오스트리아와 영국을 상대했고, 하노버와 네덜란드, 러시아가 영국 편에 섰습니다. 반대편에는 프로이센이 프랑스와 손잡고 스페인, 스웨덴을 끌어들였거든요. 전쟁 결과는 애매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왕위는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가 지켰지만 슐레지엔이라는 부유한 지방이 오스트리아에서 프로이센 왕 프리드리히 대왕의 손으로 넘어갔죠. 1748년 조약으로 전쟁은 끝났지만 근본적인 긴장은 해결되지 않았고, 1756년이 되자 50년간 유지되던 동맹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엔나의 궁정에서 반영 감정이 커졌고, 마리아 테레지아는 영국이 영토 손실을 너무 쉽게 받아들였다며 분노했거든요. 그러자 놀랍게도 오스트리아가 전통적 적이었던 프랑스와 가까워지기 시작했죠. 네덜란드는 중립을 선언했고, 영국의 조지 2세는 하노버를 지킬 대륙 동맹국이 필요해져서 프리드리히 대왕의 프로이센과 비밀 동맹을 맺었습니다. 영국이 자금을 대고 프로이센이 하노버를 방어하는 조건이었거든요. 이에 러시아 여제 엘리자베타는 오스트리아와의 동맹을 유지하며 프리드리히를 견제했고, 이런 외교혁명이 유럽의 세력 균형을 완전히 재편하며 결국 다시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죠. 정치적 긴장은 유럽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18세기 들어 유럽 열강들의 식민지 경쟁이 급격히 커졌는데, 특히 영국과 프랑스가 가장 치열했거든요. 인도 아대륙에서는 양국이 각각 동인도 회사를 세워서 향신료, 직물, 귀중품 무역을 독점하려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무역 회사였지만 실제로는 현지 군주들의 환심을 사거나 무력으로 영향력을 확대했죠. 두 회사 모두 인도 용병과 유럽 병력으로 구성된 사설 군대를 운영했고, 카르나틱 전쟁이라 불리는 국지전을 여러 차례 치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돌은 북미에서 일어났고, 바로 여기서 7년 전쟁의 첫 총성이 울렸습니다. 한 세기 넘게 영국과 프랑스는 북미 대륙에 각자의 식민지를 건설했는데, 18세기 중반이 되자 꽤 번영하는 영토로 성장했거든요. 영국은 동부 해안가에 조지아부터 메인까지 13개 식민지를 갖고 있었고, 프랑스는 세인트 로렌스강, 오데호, 미시시피강 유역까지 광대한 영토를 주장했죠. 경계선은 불명확했지만 프랑스는 영국 정착민들의 서진을 막으려고 오하이오강 유역에 요새들을 건설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건 1754년 지금의 피츠버그 지역에 세워진 뒤켄 요새였는데, 영국은 평화적 해결이 실패하자 소규모 식민지 군대를 보내 프랑스를 몰아내기로 했습니다. 이 원정대를 이끈 건 버지니아 연대의 21세 중령 조지 워싱턴이었죠. 워싱턴의 부대는 1754년 5월 28일 주몬빌 글랩 전투에서 프랑스군 소규모 부대를 기습했고, 일주일 뒤 프랑스가 반격해서 워싱턴의 병력을 항복시켰습니다. 7년 전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려면 아직 2년이 더 남았지만, 북미 오지에서 벌어진 이 작은 충돌들이 나중에 전 세계 전쟁의 불씨가 됐거든요.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비공식 전쟁 상태가 이어졌고, 양측 모두 북미로 군대를 보냈습니다. 영국의 첫 주요 행동은 1755년 6월 아카디아 공격이었고, 바로 이어서 프랑스계 주민들을 추방했죠. 같은 달 에드워드 브레독 소장이 2,000명을 이끌고 뒤케 요새 탈환에 나섰지만 참패했고, 브레독 본인도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한편 바다에서는 영국이 프랑스 선박들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프랑스는 1756년 4월 영국령 미노르카를 침공하며 응수했거든요.
영국이 5월 17일 마침내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했지만 존 빙 제독이 미노르카를 구하지 못했고 이 실패로 빙은 나중에 총살형을 당했습니다. 유럽의 주요 전장은 슐레지엔을 둘러싼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긴장 때문에 열렸습니다. 영국과의 동맹을 확보한 프리드리히는 선제 공격에 나서서 1756년 8월 작센을 침공했는데 그의 대전략은 빠르게 오스트리아를 제압하고 러시아 위협이 현실화되기 전에 끝내는 거였죠. 하지만 10월 로보시츠 전투에서 오스트리아군이 프리드리히의 진격을 막아냈고 프로이센은 발이 묶여서 1757년 내내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프라하 전투에서 거의 성공할 뻔했지만 콜린 전투에서 다시 격퇴당했거든요. 프로이센군이 오스트리아에 집중하는 사이 프랑스는 하노버로 진군했고 동쪽에서는 러시아군이 동프로이센으로 진격했습니다. 스웨덴마저 9월 프로이센에 선전포고하며 포메라니아를 침공했죠. 1757년 말 프로이센은 사방에서 위협받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프리드리히 대왕은 군사 천재라 할 만한 완벽한 기동으로 전세를 역전시켰습니다. 먼저 11월 로스바흐 전투에서 거의 2배 병력의 프랑스 독일 연합군을 격파했고 그 다음 달에는 로이텐 전투에서 오스트리아군을 섬멸하며 유럽 최고의 군사령관이라는 명성을 확고히 했거든요. 유럽에서 첫 교전이 벌어지는 동안 인도에서도 군사작전이 진행됐습니다. 1757년 6월 23일 플라시 전투가 첫 주요 교전이었고 엄청난 결과를 낳았죠. 로버트 클라이브가 이끄는 소규모 영국 동인도 회사 부대가 벵골 지배자 휘아오만 대군을 격파했고 이후 영국은 더 넓은 벵골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1760년 원더워시 전투에서 영국이 프랑스군을 결정적으로 격파했고 1761년 퐁디셰리가 함락되면서 인도에서 프랑스 영향력은 사실상 끝났거든요. 북미에서 이미 시작된 전쟁은 계속 가속화됐습니다. 프랑스는 초반에 우위를 점했지만 1750년대 후반 13개 식민지의 인구는 약 200만 명이었고 뉴프랑스는 겨우 10만 명이었죠. 영국이 식민지 주민들을 완전히 동원하자 프랑스는 승산이 없었습니다. 1758년까지 영국은 뒤켄 요새와 프론트낙 요새를 점령하며 서부 국경을 확보하고 캐나다로 공격을 시작했거든요. 루이버글 요새가 함락됐지만 프랑스는 타이콘데로가 전투에서 영국의 육로 진격을 막아냈습니다. 영국 군사 운명의 반전은 대부분 런던의 새 국무장관 윌리엄 피트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프로이센에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해서 프랑스를 유럽 육지 전쟁에 묶어두는 전략을 제안했고 왕리 배구는 프랑스 항구를 급습하는 작전을 수행했죠. 성과가 제한적이어서 대신 프랑스의 해외 영토에 집중하기로 했는데 카리브의 프랑스령 설탕 생산 식민지들은 국고에 엄청난 수익을 안겨줬거든요. 1759년 1월 과들루프로 향한 영국 함대는 열대병 피해에도 불구하고 봄에 결국 섬을 점령했고 전쟁은 아프리카로도 확대되어 1758년 4월 영국이 세네갈의 프랑스 기지를 점령했습니다. 전쟁에서 어느 쪽도 아직 큰 돌파구를 찾지 못했지만 1759년 영국의 노력으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육지에서 프랑스 육군을 이길 수 없고 반대로 프랑스도 해상에서 왕립 해군에 도전할 수 없다는 걸 알았죠. 프랑스가 영국 남부 해안 상륙 작전을 계획하자 윌리엄 피트가 해군성의 침공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결과 8월 라고스 전투에서 영국 함대가 프랑스 지중해 함대를 흩어놓았고 11월 20일 키브론만 전투에서는 에드워드 호크 제독이 프랑스 브레스트 함대를 격침시키며 영국 침공 위협을 끝냈거든요. 뉴 프랑스에서 영국은 9월 13일 아브라함 평원 전투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제임스 울프 소장이 이끄는 4천 영국군이 퀘벡 성 바로 밖에서 프랑스군과 충돌했고 영국이 승리했지만 울프 본인과 프랑스 사령관 몽칼름 모두 전투로 사망했죠. 영국의 퀘벡 점령은 이후 캐나다 전역 정복의 길을 열었고 북미에서 프랑스 제국을 완전히 종식시켰습니다. 1759년은 이후 영국 역사에서 기적의 해로 불리게 됐는데 숙적을 상대로 거둔 연이은 성공 때문이었거든요. 하지만 프로이센 사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1759년 8월 12일 쿠네르스 도르프 전투가 가장 큰 타격이었는데 5만 프로이센군이 6만 오스트리아 러시아 연합군과 맞붙어서 4만 명 이상이 전사하거나 부상당했고 프로이센군은 무질서하게 붕괴했죠. 다행히 프리드리히는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사이의 불편한 동맹 덕분에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1760년에도 패배가 계속됐지만
프리드리히는 8월 15일 리그니치 전투에서 3배의 병력을 압도적으로 격파하며 반격했거든요. 이 시점에서 관련된 모든 정부는 전쟁 유지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1760년 이후 전쟁은 교착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대부분은 가능한 한 유리한 조건으로 평화를 맺고 빠져나가려 했죠. 유일한 예외는 스페인이었는데 1759년 카를로스 3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전쟁 개입 의향이 강해졌습니다. 특히 프랑스가 아메리카에서 큰 패배를 당한 뒤였고 카를로스는 영국이 더 지배적인 위치를 확보하면 곧 스페인 영토를 노릴 거라고 우려했거든요. 1762년 외교 긴장이 고조되어 영국이 스페인에 선전포고를 했고 포르투갈도 참전해서 이베리아 이웃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세계 여러 지역에서 거의 동시에 3가지 주요 군사작전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762년 3월 조지 포콕 제독 휘하 영국 원정대가 출항해서 6월 스페인령 쿠바를 공격했고 10주 포위 끝에 8월 중순 아바나가 함락됐죠. 그때쯤 사무엘 코니시 경 휘하 또 다른 원정군이 필리핀으로 향했고 짧은 포위 끝에 10월 초 마닐라를 점령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스페인과 프랑스가 포르투갈을 연합 침공했지만 영국 포르투갈 연합군에게 3차례나 격퇴당했거든요. 1762년 겨울까지 스페인은 카리브해의 주요 도시와 필리핀을 잃고 사실상 10개월 만에 패배했습니다. 1762년 또 다른 주요 사건은 러시아의 동맹 전환이었습니다. 1월 5일 러시아 여제 엘리자베타가 사망했고 그녀와 함께 반프로이센 정서도 사라졌죠. 표트르 3세와 예카테리나 대제가 계승했는데 두 사람 모두 독일 출신이어서 러시아는 오스트리아 동맹을 버리고 프로이센, 영국과 손잡았습니다. 1760년 여름까지 프리드리히 대왕은 러시아 파견군을 지원받았고 스웨덴과 평화조약을 맺어서 반격에 나서 슐레지엔 대부분을 되찾았거든요. 영국의 오랜 프랑스 항구 봉쇄가 프랑스 민중의 사기를 꺾었고 루이 15세는 전쟁 목표가 달성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프리드리히와 평화를 맺고 철수했습니다. 1762년 말까지 전쟁을 종식시키려는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됐고 1763년 2월 며칠 간격으로 2개의 평화조약이 서명됐습니다. 후베르투스부르크 조약은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사이 전쟁을 다뤘고 각국 영토를 전쟁 전 국경으로 되돌렸죠. 파리 조약은 영국의 명백한 승리였는데 프랑스는 미시시피강 동북미 영토를 모두 영국에 양도했고 서쪽 루이지애나는 스페인에 넘기는 대신 영국이 플로리다를 받았습니다. 프랑스의 카리브해 식민지들은 되돌려졌는데 이는 얼마나 가치가 있었는지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7년 전쟁 종결은 18세기 나머지 기간을 정의할 더 넓은 정치적 발전을 초래했습니다. 모든 국가가 전쟁으로 파산했지만 특히 영국은 13개 식민지 방어 비용을 회수해야 했죠. 결과적으로 북미에서 새로운 세금 체계가 도입됐지만 식민지 주민들은 영국 의회의 정치적 대표권이 없어서 불만을 합법적으로 항의할 수 없었습니다. 12년 안에 미국 식민지들은 공개 반란으로 폭발했고 이전 전쟁에서 영국이 거둔 성공을 목격한 많은 유럽 국가들이 이제 영국을 더 큰 위협으로 보게 됐거든요. 1778년부터 1783년까지 미국 독립전쟁이 더 넓은 분쟁으로 번지자 영국은 세력 균형을 다시 바로잡으려는 국가연합에 맞서 홀로 서게 됐습니다.